내였습니다. KBS 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금방 10시 5분이 됐네요. 10월 9일 목요일, 오늘 쉬지 못하고 또 출근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테고요. 그런 분들이 또 사연도 많이 올려주고 계시네요. 오늘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부터 알려드릴게요. 정답은 유럽연합 EU입니다. 최근에 유럽연합에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면서 거의 미국 뺨치는 무역 관세 장벽을 지금 세우고 있죠. 특히 철강 관련된 수입에서 무관세 혜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에 대해선 관세를 50%로 올리겠다. 이런 이야기 내놓고 있어서 우리나라 철강업계도 지금 시름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답들 많이 맞춰주셨는데요. 5469님 당첨 이유라고 이유. 한 3초 정도 생각해보면 재미기는 합니다. 네, 9816님 고향에서 산소도 다녀오고 알밤도 죽고 이제 연휴 끝이라 5 식구가 모여서 최애 방송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8722님은 내일 일하는 금요일 허리가 아파서 연휴 동안 한의원에서 침 맞고 물리치료하고 지금도 힘드네요. 라고. 연휴 동안 또 힘드신 일을 또 많이 하셨나 보네요. 응원합니다. 그리고 안직환님은 러닝하면서 듣고 있어요. 라고 아까 1부 때 보내주셨거든요. 지금까지 러닝을 하고 계시면은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다. 지금까지 러닝하시면 거의 이거 마라톤 수준이니까. 건강도 조금 더 이제 조절하면서 하셔야죠. 그리고 조창호님은 92세 치매 초기 부모님 모시고 서울에서 해남 땅끝 마을까지 다녀왔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힘들었지만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1152님 내가 성공예감을 즐겨 듣는 이유예요. 라고. 이유. 유럽연합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커피 쿠폰만 40개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다른 또 상품도 있고요. 여러분의 실시간 의견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 읽어드리지 못하더라도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의 돈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돈줄 상담소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와이즈 부스터, LED 무드 스탠드, 미니 가습기까지 3종 세트가 또 푸짐하게 나가고 있죠. 특히나 여러분이 재정 상황을 꼼꼼하게 적어주실수록 당첨될 확률, 선정될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저희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돈줄 상담소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 게시판에 여러분의 재정 상황을 꼼꼼하게 적어주시면 더더욱 좋습니다. 오늘은 A4 용지로 이거 3장 꽉 채웠네요. 꼼꼼하게 적어주셨습니다. 이분의 사연이 채택이 됐거든요. 춘천에 사는 결혼 1년차 부부, 다음 달에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는데 남편의 이직 그리고 부인의 육아휴직을 앞두고 있다는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분에게 조언을 들어보시죠.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분들이 신혼부부인데 네, 다음 달에 아이가 나오고요. 네, 여기까지 축하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남편은 이직을 하면서 소득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네, 또 아내분은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줄어들고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우리가 보통 이직을 하면은 네. 이렇게 연봉을 좀 가죠. 높여서 가는데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춘천에서 결혼 1년차 부부다. 네. 꼼꼼하게 3장이나 A4 용지로 적어주셨는데 나이는 또 안 적어주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가늠하건대 아마 그냥 30대 정도로 추정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이렇게 같습니다. 우리가 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연봉을 낮춰서 가시게 되는 이유까지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뭔가 좀 그래도 어떤 목표가 있으셔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춘천에서 근무하시다가 판교로 수도권으로 이제 아마 오시게 될 것 같다. 더 미래를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 이분들이 지금 육아휴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지만 네. 자세히 뜯어보면 고소득자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남편분이 뭐 이제 급여가 아직 내려가진 않았지만은 450, 아내분하고 합치면 거의 900만 원이 넘는 소득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번에 이제 이직을 하면서 연봉이 낮아진다 하더라도 한 800만 원대니까 굉장히 고소득자예요. 그런데 육아휴직 때문에 앞으로 소득이 500만 원대로 좀 낮아질 것 같다. 이런 고민이 있죠. 그렇죠. 어떤 것부터 좀 줄여야 할까 이런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갑자기 급여가 줄어든다. 미래 소득이 낮아진다 그러면 난 뭐부터 줄여야 돼?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우리의 생활비를 꼼꼼하게 뜯어보면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필수재.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보통 필수 고정비라고 하죠. 뭐 주거 비용, 대출이자, 기본 식생활비, 교통비, 그다음에 생활용품 등을 쇼핑하는 비용.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필수재 지출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있고 또 한쪽의 영역이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꼭 필요한 것만 쓰고 삽니까, 사람이. 뭐 요거 갖고 싶기도 하고 요거 좀 쓰고 싶기도 하고 뭐 이런 걸 사잖아요. 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사치재 지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생활비를 꼼꼼하게 뜯어보시고 필수재 지출이 얼마고 사치재 지출이 얼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치재의 대표적인 거는 문화 레저 비용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뭐 공연, 영화, 뭐 그다음에 뭐 취미 이런 것들은 뭐 우리 삶에서 정말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어떤 네. 위기가 왔을 때는 줄일 수 있죠. 줄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두 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금액을 한번 좀 얼마인지를 좀 뽑아 보신 다음에 내가 이제 줄이는 건 필수재 지출은 줄일 수가 없으니까 사치재 지출 중에서 어떤 걸 좀 어느 정도 줄일 건지를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그 필수재는 필수적인 거라 더 이상 줄이기는 힘들고 맞아요. 다만 좀 줄일 수 있는 여력들을 찾아보면 분명히 나올 것이다. 맞습니다. 근데 이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부부의 소득을 합쳐서 930만 원이었다가 이게 500만 원대 중반대로 그러니까. 낮아지는 거다 보니까 맞아요. 가게 입장에서 보면은 큰 변화긴 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소비를 뜯어보면은 900만 원대 소득인데 지출은 한 400만 원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400만 원 안에 내용을 보시면은 뭐 기본식 생활비 90만 원 적어주셨고 그다음에 부부가 각각 55만 원씩 용돈 쓰신다고 했으니까 110만 원. 그다음에 교통통신비 37만 원, 보험료 50만 원, 전세대출 23만 원. 여기까지 다 더하면 280이에요. 네. 요거는 못 줄이겠죠. 네, 요거는 못 줄이고 나머지 한 120만 원 정도가 이제 필수 지출이 아닌 기본적인 사치재 지출.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뭐 이런 거였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다 줄인다고 해도 사실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은 100만 원 정도 내외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소득이 줄어든다 그러면 대부분의 우리 많은 분들이 마찬가지겠지만은 하던 저축을 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900만 원 소득에 400만 원 정도 소비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한 400만 원 이상 500만 원 가까이를 저축이나 투자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소득이 500만 원대로 내려앉으면은 저축은 이제 400, 500은 절대 못 하는 거고 네. 뭐 예를 들면 1, 200 수준 정도로 잠깐 줄어들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소득이 많았을 때도 소비를 많이 늘려놓지 않은 게 소득이 줄었을 때 어떻게 보면 또 안전판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도 매번 우리가 소득이 항상 증가하고 성장하면 너무 좋겠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는데 평상시에 소비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근검절약을 하면서 줄여놓은 분들은 이런 상황을 잘 대비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정부가 이제 이 부부가 이제 아이가 11월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가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키운다는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잖아요. 이분들에겐 처음이죠. 네, 이분들에겐 처음이고 네. 그러니까 막 모든 것이 걱정이 되는 건데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이 정부 지원금으로 육아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몇 네, 번 네,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하. 첫 번째가 부모 급여. 네. 예, 요거는 0세부터 1세 그러니까 2년 동안 월 100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아동 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만 7세까지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또 지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분도 이제 여기 써주셨지만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근로자 같은 경우는 첫 3개월은 통상 임금의 80%까지 그리고 9개월 이후에 9개월까지는 50%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아이가 돌봄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도 보면은 돌봄 서비스 바우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신청하시면 되고 첫 만남 이용권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거는 첫째 아이 같은 경우는 출산 시 200만 원,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쌍둥이 같은 경우는 500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육아를 굉장히 물론 뭐 아이 키우는 게 뭐 이것만으로 다 해결은 안 되겠지만은 예. 그래도 이제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는 게 0세부터 7세까지 8년 동안 2,960만 원이라고 하는 정부 지원금이 있다는 거. 요런 걸 좀 감안하셔가지고 앞으로 소비를 조금 물론 소득이 많이 줄어드니까 조금 걱정은 되시겠지만 계획을 잘 세우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해서 중간중간에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또 지자체 지원들도 꼼꼼하게 챙겨야겠고요. 네. 일단 이분들이 소비가 많지 않아서 다행이기는 한데 약간의 완충? 그러니까 저축이나 투자를 좀 지속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갖고 계시던데 네네. 소득이 줄더라도 꼭 유지해야 할 최소한의 재테크 어떤 좀 원칙이랄 게 있을까요? 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내용을 아직 다 말씀을 안 드렸는데 속내를 들여다보면은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 조건이 좋다. 뭐 여유 있네, 뭐가 여유 걱정이야 있네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네. 또 사람이라는 게 이제 돈이라는 건 또 조금 많으면은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또 그 고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많다가 줄어들면 더 그렇죠. 걱정. 이분들은 더 이제 줄어드니까 이제 덜컥 겁이 나실 수도 있는 건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 결혼 1년 차의 일반적인 분들에 비해서는 자산이 꽤 있어요. 자산이 꽤 있고 돈을 굉장히 많이 모으셨다. 물론 이게 뭐 본인들이 다 모으신 건지 아니면 뭐 다른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소한의 어떤 이 소득이 줄어들더라도 저축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럼요. 400만 원 정도의 소비를 하시던 분이 소득이 줄어든다라고 해도 아까 우리가 필수재 지출과 사치재 지출을 나눠보면 아무리 줄여도 100만 원 이상은 줄일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100만 원 줄인다고 해도 사실 한 200만 원밖에는 저축을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200만 원 정도는 뭐 저축이나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전에 뭐 400 이상 이렇게 여유 자금이 있어서 저축을 하거나 투자를 하셨을 텐데 이제 그 금액이 줄어드니까 불안하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이 200만 원 정도라도 저축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네. 또 하나는 이게 영원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일할 수 있죠. 다시 이제 우리 여기 아내분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남편이 판교로 이직을 하시고 나서 본인은 이제 춘천에서 근무를 했지만 이게 순환 근무가 가능한 그러니까 지역을 옮겨서도 근무가 가능한 일을 하고 계신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사를 수도권으로 오시게 되면은 거기서 다시 일자리를 구하신다 그러면 나중에 육아휴직이 끝나고 난 후에 그러니까 이게 아마 직장을 안 옮기더라도 순환 근무가 된다는 걸 보니까 발령을 수도권으로도 받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좋은 조건이죠. 그러면은 예. 뭐 육아휴직을 하는 한 1, 2년만 저축이 좀 200만 원으로 줄어들더라도 그 이후에 회복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다음 달에 11월에 아기가 태어난다고 하니까 이거는 또 한 번 더 축하를 드리고요. 네. 근데 이제 지출이 또 걱정입니다.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아기에게 들어가는 돈도 많을 테고 우선은 식비가 현재 두 사람 부부 식비가 한 달에 125만 원 정도. 요건 어떻습니까? 2인 가구 치고는 조금 많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이제 우리가 이 돈줄 상담소에서 늘 말씀드리는 게 세상의 모든 돈 고민 이걸 우리가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잖아요. 네. 이 세상의 모든 돈 고민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본인의 소득에 걸맞지 않는 소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거꾸로 얘기하면 이 세상의 모든 돈 고민 본인의 소득에 걸맞는 소비를 하면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분이 좀 많다라고 느끼시겠지만 저는 많지는 않다고 보는 게 항상 소득에 맞는 소비가 돼야 된다. 단순히 둘이서 125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분들이 소득이 900만 원이란 말이에요. 네. 지금은 이제 앞으로 좀 줄어들겠지만 그럼 900만 원을 버는 2인 가구가 125만 원이면 그죠? 예, 이런 부분이 125만 원이라 그러면 이제 10% 좀 넘는 네.
수준이고 소득이 지금 앞으로 500만 원대, 500한 2, 30만 원으로 줄어든다고 가정을 해도 2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많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제 왜 이렇게 많아졌는가를 주로 그 외식 배달을 좀 많이 시키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아무래도 맞아요. 맞벌이다 배달 보니까. 음식. 예.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이제 앞으로 육아가 시작이 되면 이제 오히려 이게 더 줄어들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요즘 그 육아를 도와주시는, 그러니까 도와준다는 표현도 욕을 먹더라고요. 요즘은 육아를 좀 도와줘야 맞아요. 된다. 요즘에는 육아 도와준다. 이런 얘기 했다가 좀 확 혼난 적이 있는데 왜 도와준다고 표현하냐. 이거는 예. 같이 하는 당연히, 거다. 당연히. 이렇게 근데 예, 뭐 저도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자동으로 그렇게 튀어나오는 거죠. 근데 일단은 예. 그 집안에서 장을 보고 이제 그 산모가 예. 이제 아이 낳고 나서 우리가 보통 요즘은 그 산후조리원 가잖아요. 산후조리원 가고 나서 이제 집에 오게 되면은 한동안은 집안일을 그렇게 많이 하지 못하니까 그때 우리 남편분이, 물론 남편분도 직장 생활하시면서 힘드시겠지만 아내분이 집에서 이 아이하고 육아로 시간을 보내는 것도 물론 굉장히 힘드니까 장보기를 통해서 뭔가 그전에는 안 했던 요리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조금 하면서 뭐 외식 배달을 전혀 안 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번 기회에 조금 그런 것들을 좀 줄여보고 집안일을 같이 이렇게 분담해서 잘하는 한번 좀 연습이라 그럴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은 익숙하시겠습니다만 돈줄 상담소에 들어오는 그 사연 중에 대부분이 배달 음식을 줄여야 하는데요. 점점점. 외식도 줄여야 하는데요. 점점 이런 게 참 많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누구나 또 생각은 합니다만 또 줄이기가 어렵고 일단은 두 사람이 집에서 좀 같이 해 드시는 것도 늘려가면 좋겠다. 근데 실제 맞벌이 중에는 쉽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적어주셨거든요. 맞아요. 근데 또 아기 낳고 나면은 아기가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돈이라는 게 참 그렇죠.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불편한 만큼 모이고 편한 만큼 쓰는 거예요. 내가 정말 돈을 모으고 싶다면 내가 불편함을 감수해야 될 용기가 필요한데 그 용기를 내지 못하면 일단 돈은 안 모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그거는 뭐 여러분들의 선택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돈도 돈이지만 너무 외식 배달에 의존하다 보면 산모의 건강도 조금 염려는 된다. 맞아요. 그러니까 좀 건강식으로 뭐 맛은 좀 없더라도 요리를 잘 못해서 남편이 좀 정성스럽게 장보기를 통해서 100%는 아니지만 요리를 좀 집에서 하는 그런 집안이 됐으면 좋겠다. 또 자연스럽게 신생아가 있으면 외식이 어렵거든요. 그렇죠. 외식은 절대 안 되니까 배달이 좀 많아지기도 하죠. 그리고 이 부부가 각자의 소득 있죠. 월급을 하나에 합친 다음에 매달 55만 원씩 각각 용돈을 받아서 쓴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괜찮습니다. 이건 뭐 박수 쳐드릴 일이죠. 지금 우리 돈줄 상담소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 아직도 이걸 실천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이건 실천하셔야 됩니다. 아마 우리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나는 우리 부부 중에 돈 관리를 내가 하기 때문에 우리 남편은 용돈을 30만 원 내가 월급날 주고 나는 용돈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내가 알아서 쓰지. 그거는 이렇게요. 없는 게 아니라 본인 그 공금과 개인 용돈을 구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독재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집안에서? 지금 이 두 분이 맞벌이셨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나가서 뭐 점심도 사 드셔야 되고 그렇죠. 또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월 55만 원씩 딱 해가지고 용돈을 110만 원 쓰셨다는데 이건 참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55만 원씩 뭐 금액이 높냐 적냐를 뭐 높냐 낮냐 이걸 따지기 전에 이렇게 하시는 게 참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집에서 쓰는 공동생활비 있죠. 장 보는 거라든지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쇼핑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공금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각각의 정해진,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간에 합의된 용돈은 이렇게 월급날 통장에다가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자동으로요? 자동으로. 자동이체. 그리고 그 용돈 안에서 뭐 돈을 모아서 내가 사고 싶은 걸 산다든지 그거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마라. 늘 우리가 부부간의 돈 관리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투명하게 관리한다는 거는 우리의 공동 소득 중에서 저축을 하고 투자를 하고 소비를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지 개인 용돈은 건드리면 안 돼요. 그거는. 아니 그러면은 55만 원씩 각각 받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식비 뭐 18만 원, 전기차 충전 2만 원, 본가 강아지 간식비 10만 원 뭐 이런 것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본인이 이거 먹는 사실- 거 줄여서
내가 장난감 사고 싶다. 몇 달 모았다. 50만 원짜리 게임기 사고 싶다. 이런 거 사야죠. 괜찮습니까? 괜찮죠. 오. 그 용돈 안에서 사는 거에 대해서는 네네네. 그거는 터치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간에 비자금 만들지 마라, 모르는 빚을 만들지 마라 이런 거는 우리 공금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서의 비밀을 만들지 말라는 거지. 뭐 예를 들면 개인 용돈을 한 달에 막 300만 원을 쓴다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55만 원이면은 그죠? 예. 이분들의 안에서? 소득에 비해서는 그렇게 엄청 많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좀 충분히 자유를 좀 주시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일단은 이렇게 나눠서 부부 용돈을 쓰시는 게 너무 좋다. 그리고 이제 아내분은 일시적으로 사회생활이 중단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 용돈 55만 원을 뺏어야 될까요? 아니 당신 이제 어떻게 저 집에 있잖아. 이제 맞아, 좀 안 맞아. 나가잖아. 그러니까 교통비가 55만 원 중에 아내분은 12만 원이라 그러니까. 하셨거든요. 그럼 이제 12만 원 안 들잖아. 안 들잖아. 줄이면 안 됩니까? 근데 이거는 뭐 부부간에 합의를 해서 우리가 좀 더 줄어든 소득의 저축을 유지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더 유지하기 위해서 내 용돈은 내가 이제 사회생활을 잠깐 중단하니까 줄일게 이렇게 해주면은 뭐 줄일 수는 있겠지만 합의하에. 근데 그게 아니고 여보 당신 이제 뭐 집에만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저기 줄이자 이렇게 얘기를 먼저 남편이 하기는 좀 어렵죠 이거는. 예. 왜냐하면 아내도 아무리 육아로 바깥에 외부 활동을 좀 안 한다 그래도 본인만의 사생활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거 안 줄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아내분이거든요. 그렇죠 아내분. 남편분이 보내셨으면은 어떻게 한번 이야기해봐라. 집에만 있으니까 교통비 안 들 거 아니냐. 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남편분이 예. 줄이자라고 얘기 나오면은 그 방송을 한번 들려주세요. 연휴 막바지에 진짜. 가정에서 문제가. 예. 하여튼간 이거는 그 개인 용돈 내에서는 그럼요. 뭔가 좀 이제 완충 금액 가지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게 해줘야 맞습니다. 된다는 게 이제 예. 기본이라는 거고 또 이분들이 옷 잡화 평균 한 달에 한 15만 원 정도를 쓰신다고 합니다. 네네네. 요것도 따로 있더라고요. 개인 용돈이 아니라 따로 요거는 구분해서 쓰는 건 괜찮습니까? 사실 예산은 나누면 나눌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세 가지 나누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네. 뭐냐면은 외식비, 여기 외식비 안에는 배달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외식비, 문화레저비, 쇼핑비 이 정도는 구분을 해서 써야 된다라고 늘 말씀드리는데 이 안에 이거를 쪼개가지고 쇼핑비 안에 옷 잡화, 쇼핑, 그 다음에 뭐 내 화장품 사는 거, 네.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쪼개 놓는다 그러면은 뭐 도움이 되면 됐지 안 되진 않죠.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쪼개 쪼개 놓는 건 놓으면 도움이 좋아요. 된다. 제가 한때 지금은 아니지만 치킨 예산이 있었어요. 요즘은 치킨 안 먹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흐지부지 됐는데 과거에는 제가 예산 안에서 치킨 예산이 있었어요 따로. 그러니까 월별로요. 네, 월에 치킨 예산이라는 걸 있었어요. 그래서 월에 혹시 얼마인지 여쭤봐도 됩니까? 옛날에 7만 원, 그러면 한 예전에 오르기 전에는 한 3번까지 시켜 먹을 수 있는 한 거잖아요. 3-4번 정도 먹었죠. 예,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치킨 같은 거 먹어야 되지 않나 이러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게 뭐 죽어도 넘으면 안 된다는 건 아니고 내 스스로 혼자 이렇게 보면서 이번 달에 치킨 예산이 남았으니까 오늘 한 마리 먹자 뭐 이렇게 아니면 뭐 이번 달에 많이 먹었으니까 그냥 넘어가자 뭐 이런 거를 보는 용도로 한번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7만 원 내에서 한 달 동안 좀 아꼈으면 그 그렇죠. 다음 달에 이게 족발로 이연이 됩니까? 그렇죠. 이연되죠. 구체적으로 나눠 놓을수록 좋은 거다. 그렇죠. 좋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부부 용돈 55만 원씩 합쳐서 110만 원이잖아요. 어플로 애플리케이션으로 가계부를 부부가 이제 공유한다 하더라고요. 이게 돈줄 요거는 상담소를 계속 들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진짜 그동안 받아야죠. 이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이게 그렇죠. 공유하라고. 그 공유하는 거를 어플을 공유하면은 근데 사실 이게 이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 개인 용돈 사용처를 공유를 약간 하시는 것 같긴 한데 그럴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아내분이 장을 보거나 네. 아내분이 어떤 집안 가정에 필요한 쇼핑을 한다 할 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어플에다가 기재를 해서 남편한테 오늘 뭐 어디 가서 마트에서 무슨 장을 얼마나 받고 뭘 샀고 하는 것들을 공유한 것 같은데 용돈에 대해서는 안 하셔도 되지만 공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런 걸 하셔야죠. 요즘에 그 마이데이터를 가져가서 다 이제 종합해 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보면 카드 사용처까지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다만 품목까지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네. 그 사용처의 상호명을 AI가 인식을 해서
분류해주는 기능은 있습니다. 요게 식비인지 이게 뭔지. 식비인지 문화생활비인지 아하. 예,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물론 아주 100% 정확하진 않은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조금 귀찮아도 손글씨로 가계부를 쓰는 게 좋기는 해요. 이게 손글씨 왜냐면 구체적으로. 하루에 한 3분밖에 안 걸리니까 예, 그런 것도 좀 해보시는 것도 이제 서서히 4분기가 시작이 됐고 네, 그러네요. 뭐 내년 또 준비하시는 분들 뭐 그죠? 아까도 이제 뭐 그 내년 2026 트렌드 우리 얘기했지만은 네, 이 네. 벌써 26년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가계부를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6년부터 시작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2026년부터 예. 시작해야지라고 하면 지금 시작해야 돼요. 금방 26년 옵니다. 되고 나서 시작하면 안 됩니다. 항상 그래서 연초에 뭔가 이것도 이제 결심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계부인데 가계부. 지금부터 시작해라. 네. 좋습니다. 또 이분들이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보험을 좀 많이 들고 있네요. 네네. 태아보험 59,000원, 태아 실비보험 14,000원. 요거 괜찮습니까? 뭐 제가 보기엔 아주 일반적입니다. 그래요? 너무 과하지도 않고 태아보험은 우리 청취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임신 중에 태아와 신생아, 선천성 질환이나 조산 또는 미숙아 치료비 등을 보장받기 위해서 가입을 많이 하는데 네. 태어나고 나서도 아이의 보장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죠. 보통 가입 시기가 임신 16주에서 22주 사이에 가장 많이 가입을 하고 22주가 넘어가게 되면은 가입이 제한되는 특약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가입을 하신다면은 22주가 되기 전에 가입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출산 이후에도 아이들의 의료비 보장 같은 것들을 해주는데 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자녀분들은 경제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정도의 보험은 필요가 없고 네. 치료비만 보전받을 수 있는 실비만 있으면 크게 문제는 없는 수준이다. 그러니까 보통 만기 환급형으로 보험료가 높은 보험을 하기보다는 순수 보장형으로 가성비가 좀 좋은 보험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들이 지금 지불하고 있는 태아보험 6만 원, 5만 9천 원, 실비 14,000원이면 아주 뭐 제가 보기에는 아주 딱 적당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양가 부모님 용돈으로 1년에 500만 원 가까이 그렇죠.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요거는 초반에 시가에서 전세 자금을 일부 보태 주셨다고요. 네, 그래서 네, 이거는 네. 좀 줄일 생각은 없다라고 하셨고 문제는 이제 소득이 줄어든다는 것 아닙니까? 네. 900만 원대 맞벌이 소득이 이제 500만 원대로 줄어든다는 건데 그럼에도 부모님 용돈을 계속 드려야 하나? 이거 아마 마음속으로는 좀 고민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이제 아내분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사연을 보내주시다 보니까 시댁에서 전세를 처음에 신혼집을 구할 때 조금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1년에 500만 원 용돈이다. 그러면 이게 월로 얘기하면 한 42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게 맞냐 적냐 이거는 사람마다 다 판단하는 기준이 다를 수는 있는데 이분들의 소득 수준을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부모님과 대화가 되느냐의 차이예요. 예를 들면 부모님과 대화가 막 굉장히 원활하게 된다라고 하면 부모님이 만약에 이 용돈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면 부모님이 먼저 야, 그 이번에 소득도 절반 정도로 줄어드는데 그 용돈은 잠깐이라도 좀 뭐 안 줘도 된다라든지 뭐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이 부부 입장에서. 근데 이제 먼저 말을 꺼낸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쉽지 않습니다. 예, 쉽지는 또 않고. 부모님 상황이 또 어쩔지 네. 모르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먼저 이야기하시지는 않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어머니 이게 저희가 소득이 좀 줄어서 용돈을 좀 드리던 걸요. 좀 당분간 안 드릴게요. 뭐 이렇게 많이 얘기했다가 사실 더 많은 거를 잃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신혼부부신데 부모님이 전세금 도와주신 걸 잊지 않고 그럼요. 용돈을 이렇게 보답드리고 맞아요. 있다는 거는 되게 건강한 거죠. 맞아요. 근데 요거 조금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래서 부모님 댁에 그러니까 시가에 남편의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고 있는데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 드리는 것 같죠? 그런데 남편의 보험금 15만 원을 부모님이 내주고 계시다.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뭐 적당한 시점에 이제 제가 낼게요. 그러고 가져오는 게 회계 처리상 네. 좀 명확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도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괄호 열고 가져와야 되는데 유유 괄호 닫고
그러니까 생각은 있다는 건데 부모님은 또 이런 거 내주면서 내가 뭔가 자식한테 뭔가 이렇게 해주는 것 같다. 뭔가 해주는 느낌 이런 것들도 좋아하시다 보니까 요거는 부부 어떤 원칙이 있다기보다는 제가 조언 드린다기보다는 부모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아내분이 하시기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얘기하기는 좀 껄끄럽고 남편분이 주도적으로 만약에 진짜 저축과 투자를 빨리 더 많이 해서 빨리 내 집 마련을 하고 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내 집 마련을 신규로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요거는 좀 일시적으로 우리가 맞벌이로 완전히 복귀되기 전까지는 잠깐 좀 줄이겠다든지 안 드리겠다든지 하는 얘기가 합의가 되면은 좋죠. 참 근데 재미난 게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면서도 보험금을 또 부모님에게 지원을 받고 있고 그러면서 부모님이 키우시는 강아지 간식비를 또 10만 원씩 더 드리고 있고 네. 살다 보면 이렇게 좀 엉킵니다. 예. 네, 이렇게 뭐 사실 부모 자식 간에도 좀 주고받는 게 있어야 네. 정이 좀 있고 재밌네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혹시 김경필 멘토님은 이번 그 명절에 네. 어떻게 좀 경조사비나 부모님 용돈이나 네네. 뭐 좀 지출 많이 하셨나요? 예, 지출 좀 했죠. 근데 최근에 이상하게 결혼식이 많더라고요. 가을이어서. 가을이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 청첩장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갔다 오기도 했고. 근데 요즘에 그 저희도 뉴스로 여러 차례 알려드렸습니다만 그 예식장의 밥값이 많이 올랐다고 해가지고 많이 올랐죠. 이거 봉투도 조금 더 부담이 돼요. 네.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분들도 이런 고민을 여기다 써주셨어요. 그래서 지난달에만 경조사비 80만 원 썼다고. 크긴 크네요. 거의 소득의 거의 10% 가까이가 경조사비로 나간다 그러면. 네네. 자, 이걸 뭐 우리 돈줄 상담소에서 한두 번 좀 짚어봤던 적이 있었던 네네. 것 같은데 경조사 당사자에게 깊은 감사를 표시하는 특별한 경우.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저 사람한테는 더 특별히 좀 뭔가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인 경우는 일반적인 나와 비슷한 상황과 처지에 있는 사람들보다 많이 하셔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이 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 경조사비 문화가 5만 원, 10만 원, 그다음에 20, 30 이렇게 올라가지 5만 원, 10만 원 다음에 15는 없잖아요. 12만 원, 13만 원 그게 없잖아요. 하면 이거 봉투 뭐지? 잘못 넣었나? 그렇게 잘못 넣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거꾸로 15를 넣으면은 저 친구가 그래도 내가 더 5만 원 더 넣은 거를 친구들보다 더 넣은 거를 좀 감사해 하겠지 생각을 하고 더 넣었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얘가 20만 원 하긴 좀 되게 아까웠나 보다. 계산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5만 원까지는 괜찮은데.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문화가 7만 원, 저도 8만 뭐 그게 마음에 원보다는. 들진 않습니다만 5만 원, 10만 원, 20, 30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40이 또 없잖아요. 우리나라 문화가 왠지 좀 우리나라가 그렇죠. 전통적으로 이 사자를 그렇게 조금 좋아하지 않다 보니 봉투에 44만 1, 2, 원 3 넣었다가 다음엔 바로 5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경조사비를 여러분들이 안 낼 수는 없는데 내가 그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해 보여야 되는 경조사는 조금 10만 원이 평균이라면 20을 해주시고 5만 원이 평균이라면 10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철저하게 평균에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물어보세요. 주변에 얼마 넣었어? 얼마 했어? 얼마 해야 돼? 얼마 해야 돼? 귀찮더라도 시장 조사를 철저하게 한 다음에 그 시장 평균가에 맞춰주시면 된다. 왜냐하면 내가 그 경조사 당사자에게 깊은 감사를 표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내가 이 경조사비를 통해서 얻어야 되는 것은 욕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축의금이라는 게 나의 사정에 맞게 넣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기준을 찾아야 맞아요. 한다는 게 참 경조사라는 어려워요. 게 이제 사실 이 동양 문화권 특히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거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문화는 상부상조의 문화. 경조사라는 일을 당한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경조사라는 걸 당해서 뭐 경사나 조사나 참 저 사람이 너무 힘들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너무 아깝다라고 하는 분들이 요즘 많은데 솔직히 안 아깝진 않아요. 왜냐하면 막 나랑 너무너무 친하고 내가 정말 저 친구 너무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는 분도 있지만 때로는 사회적인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 돈줄 상담소를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은 아깝다고 안 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럼 하기는 해야 되니까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보자. 그냥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아까워 이러지 마시고 오늘 이번 달에 내가 비정기 저축을 하는구나.
아, 내가 또 이거 이번 달에 또 저축도 10만 원 미래를 위해서 쌓아놓는. 왜냐하면 이게 경조사는 어차피 나중에 다 돌려받게 돼 있거든요. 이 얘기하시면 또 반발하실 분들이 있어. 난 결혼 언제 안 할지도 할 모르는데 거고 뭐 나는 이런 거. 돌 안 할 건데 어떡하냐. 그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그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혼을. 아, 결혼을. 그러니까 어쨌든 회계 처리를 비용으로 하면서 너무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미래 저축이라고 생각하시고 하시자. 이왕 하실 거. 8171님이 그 축의금에 대한 고정관념 깨야 한다. 저도 15만 원 했어요라고. 5만 원은 더 못 넣겠더라고요. 15만 원까지는 인정해 줍시다. 예. 아, 그러니까 15만 원 하신 이유가 예. 10만 원 하는 다른 평균적인 사람보다 좀 더 난 해야 좀 더 됐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20 하기는 좀 원은 부담스러워서 15를 했다. 아, 좋습니다. 이런 거 뭐. 15까지는 음. 합의를 좀 해줍시다. 네네. 근데 뭐 우리끼리 합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받는 분이 아, 받는 분도. 야, 그래 20하기가 그렇게 아까웠나 또 이렇게 생각할까봐 걱정이 되긴 하는데 뭐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예, 상관없는 거죠. 9987님은 저는 결혼식 참석하면 10만 원, 참석 못하면 5만 원입니다. 뭐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본인만의 밥 안 어떤 먹으니까. 룰을 정해놓는 거죠. 그리고 또 이분들의 그 집에 대한 고민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제일 큰 고민이죠. 네, 지난달에 춘천 지역에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분들이 판교로 이직을 하잖아요. 판교로 이직을 해야 하는데 지난달에 춘천에서 아파트 당첨됐다. 예. 이거 계약금까지 일단 넣으셨다고 넣었어요. 합니다. 좀 난감하긴 합니다. 네, 어떻게 됩니까? 난감한데 뭐 그렇게 이게 최대 오늘 사연의 고민인데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거 사실 뭐 그렇게 대단한 고민 아닙니다. 당첨이 안 되는 사람도 많은데 당첨됐는데 뭐 그 다음에 나오는 그렇죠. 고민이야. 그 큰 고민이 아닐 수도 있는데 자, 한번 분석을 해보면 지금 이분들이 낸 계약금이 5,87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은 요즘 같은 경우는 그 계약금이 20%가 많은데 여기는 보니까 10%인 것 같아요. 네네. 10%. 그러니까 계약금 10%를 납부했다는 게 5,870이라는 거는 이 아파트 분양가가 5억 8천은 된다는 얘기죠. 제가 춘천의 시세를 한번 찾아봤는데 춘천의 일반적인 아파트 34평의 평균 가격은 3억 원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3억 정도밖에 안 돼요. 좀 많이 싸죠. 수도권에 비해서는. 수도권에 비해서 네, 상대적으로.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싸죠. 네네네. 자, 그런데 이분이 이제 5억 8천 정도 되는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것은 이게 최신축, 뭐 당연히 신축이죠. 아파트고 여기서 이제 제가 약간 좀 놀랐던 거는 이분들이 지금 전세 얼마에 살고 있냐면은 3억 9천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느낌이 오시죠? 춘천의 34평 아파트 평균 가격이 3억이 조금 채 안 될 정도, 3억 정도 수준인데 전세가를 3억 9천에 산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분들 여태까지 뭐라고 혼쭐 낸 게 없잖아요. 왜 혼쭐 낸 게 없냐? 이 세상의 모든 동고민이라는 것은 본인 소득에 걸맞지 않은 소비에서 비롯된다라고 했고 이분들은 본인 소득에 걸맞지 않은 높은 소비는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혼낸 게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내지 여기서 말아도 이제 준비했고. 혼내야 될 게 하나 생기는 게 뭐냐면 지금 이 3억 9천 전세라는 것은 춘천에서의 최고가 신축 아파트의 전세가예요. 뭐 중심지일 수 있고. 중심지 중에서도 최신축입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최고 춘천에서 고가 아파트가 40평대 한 7억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춘천 같은 경우는 신축 아파트도 전세가율이 70% 정도 되기 때문에 따져보면 이분 같은 경우는 아마 34평에 거의 6억 가까운 아파트. 그러니까 춘천으로 말하면 수도권 서울로 말하자면은 뭐 6억이라는 게 막 이렇게 비싸다고 느끼시지 않겠지만 춘천의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는 거의 최고로 비싼 아파트에 전세를 들어가신 거예요. 물론 근데 거기에 또 대출이 있어. 7천이. 그러니까 이분들의 소득이 맞벌이가 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줄어드는 소득을 감안해도 연소득이 1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억 정도가 되는 맞벌이 부부가 들어가야 될 전세금은 얼마냐? 2.5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늘 신혼부부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본인 가구 소득의 2.5배 이상의 보다 더 큰 전세 자금을 얻으시면 안 돼요. 특히 그게 지방이라서 그런 겁니까? 서울은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은 더더욱 힘들죠. 이분이 만약에 서울에서 신혼을 시작했다 그러면 좀 더 힘들죠. 2억 5천에서 3억 가지고 전세를 구한다는 게 물론 구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죠. 쉽지는 않단 말이죠. 네. 근데 이분들은 저는 춘천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적은 금액으로 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너무 무리를 했다. 전세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아니 3억 9천짜리 전세 살아야만 했느냐? 그러니까 3억 2천이란 처음으로 3억 혼쭐이 2천이면요. 나오네. 네. 3억 2천이면 진짜 좋은 아파트를 구할 수 있거든, 대출 없이. 근데 이걸 뭐 7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물론 뭐 여기에는 밝히시지 않은 속내에 다른 이유가 있으실 수는 있겠지만 겉으로 드러난 걸로만 보자면 일단 요 부분이 조금 소득에 비해서 너무 무리를 하셨기 때문에 안 나가도 될 이자도 나가고 있고 그동안에. 네,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다만 이거는 이제 과거기는 합니다. 이제 이직 때문에 경기도 판교 쪽으로 이직을 하는데 판교 쪽은 좀 집값이 너무 비싸고 경기도 다른 지역으로 좀 알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존 집을 이걸 처분을 해야 하느냐. 이게 지금은 분양권 상태지 않습니까? 분양권. 그리고 또 양도세도 신경을 안 쓸 수가 네. 없고요.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분양받은 금액에 비해서 내가 되팔 때의 금액의 양도소득이 생겨야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이분이 여기 써주신 거는 이제 양도소득세가 좀 무서워가지고 네. 이거를 내가 서울로 이제 그 판교로 가게 되지만 당장 팔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뭐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러면 뭐 아무래도 지방 부동산 상황이 지금 뭐 썩 좋지는 않지만 네. 어디나 요즘 얼죽신이라 그래서 신축은 그래도 신축 효과라는 게 입주하고 나서 한 3년 5년은 가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데보다는 신축 아파트가 그래도 조금 더 오를 여지는 있다. 그럼 이분들 같은 경우 한번 돈을 계산을 해보면 이분들이 받은 이 아파트의 가격이 얼마냐라고 보면 5억 5천, 5억 8천 이 정도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춘천의 전세가율 평균을 보면 70%니까 이 아파트는 나중에 이분들이 중도금 대출로 다 돈을 납입을 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고 본인들은 판교로 이사를 가시게 되면은 네. 세입자한테 얼마를 받을 수 있냐면 이거 전세를 바로 줘버리게 되면 예. 5억 5천에 70% 하면 한 3억 9천에서 4억 정도 돼요. 현재 전세가율을 반영을 했을 전세가 때. 반영을 하면. 그러면 결국은 잔금 치르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남는 돈이 1억 6천밖에는 안 돼. 그러니까 1억 6천만 원으로 이 집을 보유할 수가 있어요. 1억 6천만 원 정도 이 집을 보유한다. 1억 6천만 원을 지금 은행에 2.5%로 예금 넣어놓으면요. 1년에 이자 400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집 고민까지 같이 이야기를 좀 풀어주셨습니다.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로 향하던 국제 9호선단을 또다시 납포하고 활동가들을 압송했습니다. 잡혀간 활동가 중엔 한국인 한 명도 포함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속한 석방을 위해 외교 역량을 최대한 투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중 이익을 전혀 못 낸 곳이 47만여 개로 전년보다 4만 5천여 개 늘었습니다.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입니다. 100억 원 이상의 단기 순이익을 낸 법인도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6.27 대출 규제 이후 감소했던 서울 지역의 15억 원 초과 고가 아파트 거래가 9월 이후 다시 살아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 분석 결과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거래 중에 15억 원 초과 비중은 21.1%로 전월에 비해 4%포인트 이상 증가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시간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청취자분들의 질문 들어볼까요? 네, 이번에 추석 특집으로 돈 굴리는 투자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네. 관련해서 궁금증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박준영님, 직장인 퇴직연금을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하면 증권사 IRP 계좌를 쓰게 되나요? 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그 퇴직연금 계좌랑 IRP는 별개입니다. 별개. 네. 그 IRP I가 인디비주얼. 개인적인 거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3층 연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1층에는 국민연금이 있고 네. 2층에는 회사에서 쌓아주는 퇴직연금. 네. 거기에 이제 DB형, DC형이 있는 거고 3층이 IRP라고 하는 개인
연금 제도가 네. 있는 거다 보니까 완전히 별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DB형, 퇴직연금 중에서 DB형은 회사가 금액을 보장해주고 운용도 회사가 하는 거고 네. DC형은 회사가 매월 일정 금액을 근로자 명의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을 하고 네. 운용은 근로자가 직접 하는 것. 그래서 요거에 헷갈리실 때는요. DC형, 홍길동 씨, 이대호 씨, 유해진 씨라고 해서 네. 내가 직접 운용하는 거다. 이렇게 네. DC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나중에 만약에 이직하면서 퇴사할 경우에는요. 그 퇴직금이 IRP 계좌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는 없더라도 IRP 계좌를 만드셔야 합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김윤경님, 직장인이 아니라도 연금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한가요? 하고 궁금증 주셨습니다. 그렇죠. 직장인이 아니어도 소득이 없어도 연금저축 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요, 뭐 세공제를 비롯해서 소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에게 세공제 네. 혜택을 주는 거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연간 9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또 그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본인의 소득 금액에 따라서 13.5% 내지 16.5%까지 매년 공제도 받을 수 있다라는 네. 장점도 있습니다. 하나만 짧게 더 들어볼까요? 네, 류광호님이요. 예금자 보호 한도는 원화 외화를 합쳐서 1억인가요? 하셨는데요. 외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외화 예금도 포함이 되고요. 다만 원화로 환산한 금액이 보호 한도가 된다고 합니다. 또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성 상품이어야 하고요. 외화 펀드나 채권 등 투자성 상품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외화 예금일 경우에는 원화로 환산한 환산해서. 금액 기준으로 봐야 한다. 좋습니다. 유해진 리포터 통해서 애프터 서비스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질문 저희가 모았다가 또 계속해서 애프터 서비스 해드릴게요. 2158님은 지역방송국 아침방송 라디오 작가라고 보내주셨네요. 잘 듣고 있으시라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3479님은 도봉동 환경미화원이라고 하면서 아까 글 보내주셨는데요. 또 각지에서도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커피 쿠폰이 훨씬 더 많이 나가는 날이었고요.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5분에도 또 다시 뵙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